검찰이 빛과 진리교회 리더십 훈련 중 인분 섭취와 매맞음, 불가마 버티기 등의 가학 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해 김명진 목사와 리더 2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김명진 목사가 과거 설교에서 대변을 언급한 내용을 평화나무가 입수했습니다. 비인가 시설인데도 마치 정식 학위를 주는 것처럼 홍보한 신학교 광고가 국민일보에 아무런 검증 없이 실리고 있어 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극동방송이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직원들에게 2년치 휴가보상비를 지급한 가운데 김장환 목사가 예고한 대로 이를 결제한 간부들이 좌천됐습니다. 이주의 영상에서는 16일 열린 전광훈 씨의 항소심 첫 공판 현장 모습을 담았습니다. 평화나무 고발 프로그램 미디어잇 첫 번째 시간으로 천안시 땅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도외시되는 임차인의 권리 문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고난훈련의 일환이라며 리더십 훈련생들에게 엽기적이고 비인권적인 가학훈련을 하게 한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이 평화나무는 과거 김 목사의 설교를 분석해봤습니다. 의료상식에 어긋나거나 황당한 설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설교들이 있었는지 일부 모아봤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27일 빛과 진리 교회 OT반 김명진 목사는 변은 선하다, 좋은 거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변 냄새 very 굿이야. 그럼 누가 이렇게 방귀를 뀌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야 그거는. 그러니까 스페셜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거는. 저 지금 창세기 1장 31절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변의 이 체계는 굉장히 very 굿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김 목사는 특히 여성들이 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금 여러분들 여성인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했다며 변을 그 예시로 들어 설명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그 냄새가 안 좋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냄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다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새롭게 그 냄새가 좋은 냄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시면 괜찮아요. 맡을만 해요. 진짜 구수해요. 내가 여러분들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이거 내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대인관계를 많이 가질 미래 리더십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그 소양이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김 목사는 2017년 9월 30일에도 변은 좋은 거라고 설교했고 앞서 2004년 2월 29일 설교에서는 옛날 궁중의 의사는 왕의 용변의 맛과 냄새를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하면서 어릴 때 변 한 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 변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비에 걸린다. 변은 더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요즘 한방에서 연구되는 것이 소변이라며 자기 소변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모든 병원균에 대한 유전자가 소변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소변을 마시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얘기입니다. 김 목사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잠도 줄여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특성 가운데 하나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전해라고 하는 주님의 정말 안타까운 강권함이 너무나 커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만 누리려고 했던 이 완전함의 경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잠은 2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김명진 목사, 심지어 이는 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 충분히 하루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최소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시간이에요. 이건 과학적 데이터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2시간만 자고도 전혀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과 과학자들이 분석한 원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해서 잠을 이기십시오. 잠을 이기십시오. 리더십 훈련의 일환이라며 누군가는 인분을 섭취했고 매를 맞고 찜질방에서 견디고 잠을 참았습니다. 이 같은 엽기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리더십 훈련은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잠 안 자기 훈련 중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최 씨는 한 차례 훈련을 받고 두 번째 훈련에 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훈련을 7개월째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명진 목사에게 가학훈련과 관련해서는 강요 방조죄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국민일보에 정식 학위를 주는 것처럼 광고된 한 학교가 알고 보니 비인가 시설이었습니다. 국민일보가 아무런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또 처해지게 됐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일보 하단에 실린 한 신학교 광고. 광고만 보면 해당 학교에서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광고에는 1년 4학기 학제로 6학기를 수업하고 1년 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정 역시 MDB, THD 등 정식 학위 과정인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학교는 교육부와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박사과정하면 교육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 교육부랑 관계? 우리 학교 자체 우리 학교가 교육부 학위가 주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의 학교에서 교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이제 뭐 교수? 우리 학교에 내에서 교수. 아, 여기요? 여기 학교 교수, 그다음에 여기 수준의 학교. 여기 수준이. 사실 이 정도 수준에 있는 학교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여기 한국신학교에 박사학위 받은 거 가지고 이력서를 내서 교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심지어 커리큘럼이 정해지면 교재를 발송하고 과제를 제출하기만 하면 학기를 인수했다고 인정해준다고도 했습니다. 책을 드리면 그 책을 읽고 그 책 안에 과제를 냈어요. 네. 그 과제를 책 안에서 찾아서 몇 페이지의 과제가 있구나 본인이 찾아가지고 그 과제를 뭐 손으로 쓰든지 워드를 하든지 그걸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평화나무가 광고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자 학교 관계자는 입학 문의가 오면 자신들은 교육부와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64조 2항 1호를 보면 학교 설립 인가나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중요한데 광고는 문구가 이제 어떤 단어를 넣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표현을 넣는지 허위면 저희가 허위 광고로 잡죠. 이 밖에도 국민일보는 최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며 직통 계시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 말기암도 자연치유해주는 장비 등을 광고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극동방송이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휴가 보상비를 결제한 부서 간부들을 좌천시켰습니다. 앞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원 채플에서 최근 2년치 휴가 보상비 1억 6천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노하면서 관련한 업무를 맡은 부서 직원들의 인사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4일 평화나무가 입수한 극동방송 인사조치 공시자료에는 과장급 이상 9명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휴가보상비 지급 결제와 업무를 맡았던 중앙사 박모 기획실장과 박모 격리국장을 각각 대전지사장과 부산지사 총무국장으로 발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극동방송은 중앙사 기획실을 폐지하고 총무국으로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조치 발령은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은 7월 인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는 이 극동방송의 정기 인사는 김장환 목사의 마음대로 정해지나 보통 12월 연말에 시행된다는 극동방송 전현직 직원들의 주장도 확인했습니다. 간첩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내년 4월 15일에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늘 공파는 잘 받으셨어요? 아 예. 평화나무입니다. 예? 평화나무입니다. 평화나무가 여기 왜요? 예? 평화나무가 여기 왜요? 아니 저희 정광 목사님 아니, 관심 많잖아요.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관심 많은 거. 아유 김용민 입으로 직접 와서 하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여기 왜 와? 어떻게 올 수가 있어? 1,200만 기독교인들과 새로운 정당을 선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We proclaim at this time a new 부산 시민 여러분,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을 무너진 대한민국 문재인이 개자식, 문재인 이놈이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수감 뒤 마비 증세가 있고 밥도 못 먹어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에게 보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touring the entire continent. 이거 나라고 양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갖고 와 네가? 이거 왜 갖고 와? 왜 갖고 와? 왜 갖고 나도 이 말년이 왜 자꾸 인간은 납고 그냥 찍으라고 나.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네들이 고발하고서 말이야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여기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김용민이 뭐라 그래. 이러면 안 돼. 찍지 말래잖아. 찍지 말래. 앞에서는 산림보호를 외치지만 뒤로는 허술한 인허가로 산을 깎는 난개발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개발에 들어간 산 아래서 생업을 이어가던 공업사는 개발 현장에서 쏟아진 토사에 울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되려 악성 민원인 취급을 받는 현실에 또다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개발 사업자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건데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이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예견된 갈등 속에 잃어버린 건 산뿐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나무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가읍에 위치한 한 자동차 정비공업사. 난데없이 토사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다름 아닌 뒷산 12,000평을 깎아 만든 개발 현장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였습니다. (19년도에) 비만 오면 저희 현장이 거의 토사가 난개발로 인해서 작업장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자 이건 소나기가 장마가 아니라 소나기예요. 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에서 하는 말이 민사하기 때문에 소송 거십시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입니다. 도시의 형질 변경 시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석축, 때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합 등에 의해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일으킨 3월달에 하고 작년에도 물이 넘쳤는데 토사가 다 이거 말이냐 이게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하였음 하라고 했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 완료 조치 완료 하고 나서 5월 19일 날 장마 아닌 소나기에 바로 왔어요. 그리고 또 토사가 또 내려왔어요. 비만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 장사를 접기 일쑤였다는 자동차 정비공업사. 당시 한 허각과 담당 주무관은 공업사와 개발업자 간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데. 아니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이제 그게 또 비가 다음에 또 오면 또 무너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중지 한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주무관님이? 그 이후에 했었죠. 그 이후에 합의하라고 했는데 합법적인 합의하려는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갔던 거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중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도 그런 게 진행이 안 됐다 보니까 저희는 중지를 내렸던 거고. 아, 그러면 맡으셨을 때 좀 되게 골치 아픈 건요? 그쵸. 네네네. 중지를 내리고 행정소송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졌어요. 문제는 토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비공업사는 기껏 세차한 손님들의 차량이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곤란을 겪기 일쑤였고 공업사 입구를 막아놓은 공사 차량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가림막 미설치, 폐기물 무단 적재, 슬러지 보관함 부재, 오폐수 방류 등을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제 이 현장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되는 건 없고 계속 세무서, 노동부, 시청, 구청, 경찰서, 검찰. 정비공업사는 관계기관 대부분이 모두 대처에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는 계속됐고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직원들까지 내보내야 할 만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도 누구 하나 해결해주는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발을 위해 새로 낸 도로가 당초 약속과 달리 공업사 진입로 바로 옆으로 뚫리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뒤로 요 가건물 저는 요쪽으로 길이 난다고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기숙사에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주면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원래 여기가 아니라 이 옆으로 더 날. 그렇죠. 여기는 땅이었고 요 담벼락 너머로 길이 난다고 했던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막혀져 있던 거예요. 산이었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사진은 제가 있는데 일로 길을 내버린 거예요. 사실 이 공업사에 막대한 영향을 준 개발업자, 최소 관계자가 이 공업사의 새로운 매수인이었다는 겁니다. 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 명시된 건축주와 감리사, 시공사는 모두 달랐지만 연락처는 모두 한 사람, 이 공업사의 매수인 A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감리사는 어떤 말을 할까? 이게 감리하실 당시에는 문제가 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조금 마찰도 있었죠. 맨 처음에는 공사할 때 그 진입로 문제라든가 네. 뭐 경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이제 그쪽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민원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선 또 생계기도 하시잖아요. 생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민원이었고요. 토사도 흘러내리고 앞에 주차장도 막히고 좀 이랬던데 가보긴 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좀. 그건 그 얼좀 이렇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처음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과 새로운 매수인이자 땅 개발업자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할 이야기 없어요. 할 얘기 없으시다고요? 아니, 씨한테 안 물어봤어요. 거기 지금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 7개월째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왜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셨나? 좀 궁금해서요. 거기 개발은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하고선 하려고 민원을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대표님, 그게 지금 대표님 소유시잖아요. 거기 밑에 그 공업사요. 저희가 소유는 아직 이전은 안 했고요. 중도금까지 다 남겨놨는데요. 여기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 썩어서. 그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써주시긴 했던데 그거를 그때 안 써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원만하게 지내고 뒤도 좀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저는 이거를 비싸게 돈을 주고 산 게 이제 그 도로를 쓰려고 산 거예요. 진출입로를 쓰려고. 그래서 뭐 몇 년 쓰는 건 솔직히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펜스를 안 쳤다고 민원을 낸 거예요. 그때부터 막 민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공장 밖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더니 왜 안으로 냈냐느니. 근데 내가 이제 그 비싼 돈을 주고 공장을 살 때는 내가 공장을 활용을 하고 산 거지. 공장 사서 자기들 유리하게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도로를 내기 위해 공업사를 산 것이라는 개발 사업자. 평화나무에 직접 만나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업사 맞은편 한 모텔 주차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개발 사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를 낸 위치가 달라진 건 공업사 측이 애초에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약속은 그 약속이 아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이 땅을 사면은 이거 싼데 여기로 그냥 가지, 내가 19억 주고 그걸 뭐하러 사냐 이거예요. 진입로를 쓰려고 사는 거지. 대표님, 그러면 처음에 이 토요자 넘어가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기리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저하고 계약을 썼을 당시에 임차인을 무방비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설명을 제대로 좀 들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설명 제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설명을 못 들었어도 이 서면에다 나와 있는 건데, 계약이 토지매매 계약이 되면은 3개월 안에 비워주겠다고 자기가 다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계약하셨고, 그래서 5년을 또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또 5년을 또 사용하게 하셨다고. 무리하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정리를 못했죠. 공업사 측이 요구한 2억 원은 시설 투자 권리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자는 공업사를 인수받을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고, 결국 서로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개발 이익을 보고 싶은 사업자와 공업사 영업이 우선인 임차인, 어쩌면 갈등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발 행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산 개발을 통해 2배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말에 1억 원을 선뜻 내주었다는 투자자. 제가 이제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돈만 주고 뭐 서류 받아놓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직전에 그 저한테 5억을 사기친 놈이 얘를 소개시켜가지고 자기네들도 투자를 한다. 나는 이제 이 사람 말을 믿고 처음에 5억 사기 당한 줄도 모르고 여기다 1억을 떠는 거죠.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믿고 맡긴 건데 아무래도 나중에 이상해서 말 자꾸 바꾸니까. 어떻게 말을 바꿨는데요? 뭐 금방 된다 그래놓고 거기에 뭐 무용조 물지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다 구라치더라고요. 무슨 뭐 무용조 물지를 한 기당 뭐 1억 달라 그런다. 근데 서류 보여달라 했더니 뭐 없다고 그러고 뭐 세우증 하나 써달라. 그래 써줄 테니까 와라. 갔더니 안 써주더라고. 투자한 내역 써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주고. 그렇다면 천안시청은 해당 개발 사업 허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 내준 것일까? 천안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 뭐 허가가 어떻게 전화한 건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 허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만 허가해주지 뭐. 법이 맞아서? 그 얘기 들어보면 원래 나려고 했던 도로보다도 더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고 또 뭔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그분이 여기에 내든 저기에 내든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제3자가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신 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분이 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것조차도 우리로서는 답변해줘야 될 이유도 사실 모르는. 도로는 주민들은 자기 땅에서 당초 이렇게 하려다 이렇게 나면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이 자기 땅 마음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천안시청 공무원들. 건축주와 임대인 간 갈등을 관으로 확장시킨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들도 시달렸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권이었다면서도 시청은 개인 간의 갈등이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건축주가 계속 변경된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허가 기준을 묻자 기준이요? 그 기준 하시려면 이거 어떤 데서 공부하셔야 돼. 여기 300이 단독물에다 토목지 전문가들이 산지 전문가들인데 그거 법 달달해오고 지침해오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다는 허가 기준. 막상 들어보니 엄격하지는 않아 보였는데 그리고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문의하신다면은 건축허가는 다 똑같아요. 소유권에 대한 땅을 사든가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천안시 관련 건축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허가과에 개발행위든 산지진 정지든 도로 조명이든 환경부서든 준비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없다 판단이 되면은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 허가를 어쨌든 내줄 때 분들이 뭐 시행사를 어디로 하는지 시행사를 어디로 하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산지를 표절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나 봐요. 아무 상관없죠. 산지라고 해서 못하고 전답이라고 해서 못하고 그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산은 보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정말 무식한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그건 정말 무식한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산지든 기준치 이내 경사도가 있고 하면은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자연환경 보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접근하시는데 법적으로 제한된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법은 허술했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58조에 따르면 개발 행위에 필요한 도로 확보와 위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도 받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졌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허가 낼 때는 소유자의 동의만을 중요시하지 거기 있는 임차인들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데 물론 그거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쉽게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건축행정이에요. 건축행정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 개발행위 허가 이런 인허가 관청이 정말 그 인허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행정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원 인허가 제도를 선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개발 사업자는 산주로부터 12,000평 땅을 한 평당 30만 원씩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평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상황. 이 호텔 땅 같은 경우도 250달러 한 거 지금 시내가 150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제주도 이쪽 지역이 땅값이 비싸요. 여기가 지금 시내에서는 가까운 편이에요. 이 땅이 여기 위에 전원주택지가 있어요. 이 데가 지금 120달러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깎고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도 지금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더 달라고 그러죠. 산을 깎는 개발 행위로 인한 문제를 겪는 곳은 실상 이곳뿐이 아닙니다. 제천시에서는 산을 깎는 난개발로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구분웅선을 깎아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공사비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그냥 패싱하려고 쪼개기로 해요. 예를 들면 3만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3만 제곱미터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쪼개서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한 회사 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편법을 써서 지금 난개발이 엄청 경기도 지역에서도 성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이게 산지 경사도로 지자체마다 적용을 하니까 난개발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 이걸 해발 고도 50m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럼 해발 고도 50m면은 위쪽에 산 능선 같은 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경기도지사가
지자체의 권고사항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좀 강력한 제재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마다 다른 룰을 적용하게 되니까 또 관련해서 개발업자들은 그 법의 틈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자기네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 숲을 가꿔야 네. 더 이익이 되도록 해주지 않으면 네. 지금은 숲을 가꾸는 사람이 없거든요. 산을 유지하고 네. 산을 가꾸는 부분에 대한 네. 조금 이익이 더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유럽 같은 데서 규모를 좀 제한해서 하거든요. 모두배기를 하는 면적이 뭐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2헥타나 3헥타로 제한돼 있거든요. 네네네. 한꺼번에 우리는 한 50헥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구 위기에 있다, 뭐 1.5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하면서 뒤로는 개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산지 다 밀어버리고 개발해버리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거고 큰 비는 계속 내릴 거고 그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로 또 피해를 볼 것이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피해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후 난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고통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결국 숲을 지키지 못한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란 경고. 우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단신입니다. 평화나무가 오는 7월 아카데미 생각 너머를 런칭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생각 너머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지성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 너머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화나무가 18일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평화나무가 국민일보의 이단성이 농후한 광고 또는 과장 광고 등을 신문윤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16호가 발행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